빨간 마을의 주인공이자 모티브를 주셨던 이 유치군 장군은 을지 무공훈장을 3회 수사하시고 충무 무공훈장 3회, 6.25 전쟁 휴전시까지 총 203회 전시 출격이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서는 유일무이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30분 정도? 그 정도만 타봤대요. 그리고 나서 30분 타고 그거 몰고 항구로 들어오는데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직접 폭탄을 가슴에 안고 조종을 하면서 거기다 던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 해서 수동이네요, 수동.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비행을 하신 것입니다. 유치군 장군이 속한 또 엄청난 그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우리 철교 폭파 작전입니다. 이 철교를 폭파함으로써 이 중동부전선으로 가는 물자를 끊겠다. 지상으로부터 약 500m 정도. 절반이나 가까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 너희들 우리 지원하면 된다. 라는 거를 증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출격했던 6분이 모두 그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승호리 철교 폭파 사건은 영화 빨간 마후라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을 모티브로 만든 게 또 유치군 장군이 주인공인 영화가 또 빨간 마후라죠. 보통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그냥 뭐 명작이라 그러지만 조금 촌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영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한계는 있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도 서울 관객만 22만 5천 명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 인구는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250만.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까? 그냥 뭐 단관극장. 단관 극장이잖아요. 서울에서 22만 명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수출까지 합니다.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수출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이 1964년 영화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공중 촬영신도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내러티브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 전우애나 로맨스도 로맨스 되게 있죠. 예. 단단하게. 네. 저는 그 탑건이 그 이후에 20년 더 지나서 만들었잖아요. 네. 탑건이 빨간 마후라를 따라했나 싶을 정도 우리가 원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야, 합병아들! 준대장 나간증 소령이시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너희들은 재훈련을 한다. 이곳 강릉의 지원과 활주로와 저를 키운 훈련이다. 공격 끝! 이전 지점에 집합! 이 영화는 당시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공중 사격 대회에서 탑건 수상을 받으러 갈 때 특별상 시상자로 그때 영화 빨간 마후라 주연 배우이신 신영규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영규 배우께서는 이제 전투기 시점에서 전투기 폭격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때 당시 공군이 운영하던 F-86 전투기를 직접 띄우고 카메라를 전투기 날개에 부착하여서 촬영하는 등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법으로 그때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걸 재현할 때 지금은 CG도 있고 다른 게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실탄까지 쐈다. 그다음에 이거를 탑승도 해야 되니까 촬영 기사분들은 또 카메라도 지금 달아야 되고 탑승도 하고 같이 뭐 촬영하고 이거 그러니까 수원 비행장 당시에 가가지고 촬영 감독님들께서 T-33 그러니까 그 제트기를 하는 연습기죠. 연습용 훈련기를 직접 탑승도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지러웠대요. 뭐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토끼고기 먹으면 어지러움증 사라진다 그래서 민간 거기까지 요법으로. 예, 근거가 있나요, 여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 공군이 공군에서 아니어서. 그런 얘기 있어요? 토끼 고기를 먹으면서 비행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애를 쓰셨네요. 예, 애를 쓰시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앞제 동체 앞에도 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같이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은 실제 말씀드렸던 F-51 무스탄 전투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전투기는 당시 영화 촬영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영화를 재현하는 것은 좀 어려웠으므로 그때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F-86 비행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사이군요. 조금의 설정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위님, 이게 진짜 그 군인들도 공군들도 이 빨간 마우라 주제가를 군가처럼 부르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제가인 노래 빨간 마우라는 지금도 굉장히 조종사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노래입니다. 저희 조종사의 날이나 아니면은 학생 조종사가 이제 비행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해서 정식 조종사로 임명이 되는 수료식 때도 이 빨간 마우라를 다 같이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어 바꾸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거는 빨간 머플러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대명사가 됐죠. 빨간 마우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영화의 어떤 효과가 너무 커서인지 유치곤 장군도 빨간 마우라 유치곤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렇게 대표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 마우라를 사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치곤 장군이 빨간 마우라를 만드신 건 아니고 네. 최초의 공군을 창군할 때 참여하셨던 7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영환 장군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빨간 마우라를 처음 이제 만드셨다고 해요. 원조세요? 예. 그 7인 중에 김정열 장군이 계시고 김영환 장군이 계신데 이 두 분이 형제세요. 네. 김정열 장군이 이제 예. 그 형이시고 동생이 이제 김영환 장군이신데 이제 김영환 장군이 에피소드로는 김영환 장군이 이제 형 만나러 이제 갔던 거죠. 이제 참모총장이셨어요. 아마 전쟁 기간에 갔더니 이제 형님은 없고 이제 형수님만 계셨는데 이제 이 김영환 장군 이제 머플러가 너무 낡았다. 뭐 설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뭐 했다. 그래서 그 비단천으로 된 빨간색 그 머플러를 이제 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강릉 비행장 딱 가지고 딱 가더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네. 붉은색.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김영환 장군님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군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분이 우리 합천 해인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맞아요. 예. 팔만대장경. 그래서 1951년 이제 9월 달이었는데 이 지산 빨치산이 이제 이 해인사 인근으로 모여드니까 그 해인사를 타격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떠고 보니까 사실은 해인사를 어떻게 쏘겠어요. 그래서 그 김영환 장군이 해인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인사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빨치산의 이제 근거지 그런 곳을 타격하고 딱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명령은 해인사 타격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목표물 공격 안 하고 딴 거 공격하고 내려왔으니 그 김영환 장군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전투에서 한 번에 해인사 파괴하는 거는 단번에 끝난다 하루면. 근데 그 해인사를 만드는 거는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거 아니냐. 수천 년의 그 역사 그거다. 그래서 이거는 맞바꿀 수 없는 거라고 강하게 또 주장하고 해서 이걸 지켜낸 해인사를 분이 지켜냈다. 김영환 장군이시고 장군이시군요. 그분이 빨간 마우라, 우리 빨간 머플러의 그 야. 만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때 그 연합군이 뭐 독일의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공격 안 했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네, 정작. 이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전쟁사 1타 강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계기로 한번. 네. 자, 이렇게 유치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빨간 마후라 영화 뒷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는 건 유치곤 장군의 그 업적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좀 특별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유치곤 장군님이 아마 공군 6.25 전쟁 때 우리 공군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뿐만 아니라 송림 제철소 폭파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그 다음에 월비산 3.5.1 고지 전투에서의 우리
국군의 지상군의 근접 항공 작전 지원까지 전술 폭격부터 전략 폭격 분야까지 다 참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공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의 그 안 속에는 우리 선배 조종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육군, 지상군 이제 6.25 전쟁하면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군 얘기를 우리가 살짝 지나가요. 뭐냐면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다부동 전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언제 우리가 강해지냐면 대낮에 날씨 좋은 날은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요. 근데 날씨가 흐리고 뭐 하면 우리가 그 고지를 다시 뺏겨요. 공산군한테. 그게 뭐냐면은 왜 그랬어요? 공군의 지원이 있고 없고요. 비 오는 국가는 날은 공군의 지원을 받는. 우리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은 우리 공군이 떠요. 그럼 공군이 고지에다가 먼저 막 폭격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또 점령하고 공군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줬는데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짧게 나가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근데 이거 되게 저는 오늘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공중전이라는 거 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 거는요 다 미군 아니면 유엔 연합군이라고 다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안에서 우리 공군이 어떤 작전을 짜고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그냥 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1950년 7월 3일 F-51 전투기가 첫 출격한 이래 휴전 때까지 우리나라 공군은 총 8,495회를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39명의 전투 조종사가 6.25 전쟁 동안 개인별로 약 100회 이상 전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39명의 전투 조종사. 이게 제일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적죠. 네. 중대도 아니고 소대도 아니고 그 인원으로 20번씩 하루에 하면서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 공군의 그 제공력이라는 역할이, 너무 예. 중요하니까 그 당시 상황이 피곤하다고 말은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했던 시기. 절박했던 네. 시기였던 예. 것 같아요. 그럼 한 사람의 조종사의 100회 출격도 이제 대단한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유치원 장군은 100회를 넘어서 203회까지 출격을 하셨다는 와. 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이신데 어쨌든 2,700여 시간의 전투 비행 시간,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 전투 임무로 2,700시간을 채우셨고 이제 5월 30일에 이제 200회 출격을 했고 그때 이제 제10 전투 비행 단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영환 단장님이 당시 유치곤 장군에게 가슴에 이제 훈장을 달아주는 그런 또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회 출격 기념식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박목월 선생이 당시에 이제 종군 작가로 계셔서 실제 인터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사로 내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자 열전초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자가 유치곤 장군의 별명에서 땄다고 합니다. 몇 그래서 찬대진가 그거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출격, 그거는 이제 초창기고 예. 이제 200회 정도 되면 폭격의 왕자라는 식으로 이제 콜사인이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요. 그 글에 보면 박목월 선생이 이제 유치곤 대위에게 출격 소감을 200회나 출격을 했다고 하니까 출격 소감을 물었는데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별 소감 없습니다. 출격 중에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죠. 박목월 선생은 굉장히 숭고한 말이다. 그 대답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온다. 그래서 이제 구차하게 자기 생애가 어떠고 저쩌고 비행기가 얼마나 어렵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는 어떤 무심함. 네. 그러니까 가장 그 탑만 그 최상층만 그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심한 거 있잖아요. 이거 내일인데요. 배가 고픈 건 조금 그렇네요. 할 수 있는 덤덤한. 그런 것에서 어떤 그 담담함에 대해 가지고 좀 우직하고 좀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희생 덕분에 휴전도 빨리 이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휴전 협정에 도장도 찍고 전쟁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유치원 장군은 그 휴전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 파일럿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네. 장군님이. 그러니까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조종사 양성에도 또 헌신하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1955년 이제 6월이 되면은 F-86 우리도 제트 전투기를 이제 네. 보유하게 드디어, 됩니다. 예. 예. 그거 전에 이제 54년도에 유치군 장군님도 이제 기종 전환 교육을 어떻게 보면 받으시는 거죠. 어. 제트기 교육을 아주 우수하게 또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트기를 교육하는 이제 제10 전투비행단 제트 비행 교육대장을 F-86 우리가 인수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또 하시게 됩니다. 무런 전파군 소리와 함께 경력을 제압할 9명의 수료생들은 언제 손가락을 힘있게 흔들어 먼저 무엇을 지향하고 경력을 그러니까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그러네요. 닦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곤 장군이 미군에서 제트기 조종 훈련을 배웠다고 하는데 1954년에 수료식을 하는데 미 공군 교관이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외국인 조종사를 가르쳤는데 지극히 예리한 파일럿 그리고 가장 우수한 조종사라고 평했다고 해요. 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이에요. 휴전. 네, 휴전. 언제든 당시에는 다시 전쟁이 전쟁이, 시작될 예.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트기를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당장이라도 사용할 기종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이 교관이 우리를 교육하기 전에 총 9개국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켜 봤는데 달랐다라는 거는 마음가짐. 이미 나는 언제든 전투한다. 당장 내일 이거 타고 나 나가서 전투할 거야.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한국 공군 미국 그 공군 그 교관이 네. 최고다. 머리도 좋고 비행술도 우수하고 성실하고 다 이런 칭찬들을 몰아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에서는 이번에 다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제트기의 전투 비행단을 편성해서 8일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서는 긴박 참석한 가운데 어떠한 일기에도 관계없이 이 착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곤 장군이 이렇게 제11 전투 비행단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 이 제11 전투 비행단이 지금의 대구로 오게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지금도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고. 그러나 이제 6.25 전쟁통을 통해서 그 지상군도 대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거치면서 지상군도 이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뤄나가는데 공군 역시도 창설은 이제 수도권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의 창군 같이 이 대구를 중심으로 했다는 걸 사실 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투기 처음 우리 무스탕도 대구로 들어오고 대구에서 한 달 이상 이제 여기서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대구에 또 공군사령부 그 다음에 미 제5공군 사령부도 이제 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6.25 전쟁 간에 활동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대구다. 그러니까 제11 비행단이 이제 또 다시 대구를 와서 이제 또 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구가 공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품격을 이제 매회 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말이 보면은 대구는 영남 교통의 중심, 또 군사 요충지 이 얘기가 매번 빠짐없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공군도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앞서 말한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인데 대구가 이제 그 일제도 이 대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구에 어떤 육군의 사령부도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를 거쳐서 일본에서 대구를 거쳐서 뭐 전주, 대구를 거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거기에 해서 또 다시 또 만주로 나가는 또 그 전진 기지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를 이제 더 그 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제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도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 얘기에서 탄생한 게 우리 동촌 비행장, 지금의 이제 대구공항, 대구 비행장이 11 비행 전투단의 이제 중심 지역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런 항공 부대가 22개나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상도에는 이제 22개 중에 10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1940년부터 육군성은 이제 대구, 그러니까 일본의 육군성이죠. 거기는 대구 항공기지와 일본의 오스키 항공기지를 연결하고 매일 전투기랑 항공 수송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거기다 이제 대구에는 이제 야스야 항공 주식회사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건 그래서 어떤 회사예요? 그거는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기항지이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이제 일제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일본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 전쟁 때 비행기라도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공군 제공력에 대한 열망은 1910년대, 2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없어도 우리는 그럼요. 다 어떤 식으로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과 또 중국 만주까지 연결되는 후방 병참 기지로 대구를 삼았다는 건 그만큼 대구가 요충지고 참 매력적인 도시였다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럼 대구 기지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 미 제5공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공군 사령부도 우리 대구에 있었고 그래서 1955년 1월 9일부로 이제 공군본부가 서울로 옮겨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여전히 대구가 우리 공군의 중심지였다고 우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55년 11월 1일을 기해서 대구 비행장이 이제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보면 제5 혼성 비행단, 제7 항로 비행단 등 2개 비행단이 이제 이곳에 위치하면서 작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57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트 비행단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1959년 12월 대구 동천 비행장에 이제 제2 비행 경납고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초 항공 수리 시설도 이 대구의 기지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우리 항공기를 보내서 수리했었다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대구에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1 전투 비행단이 다른 전투 비행단에 비해서 좀 더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기지로 제11 전투 비행단이 이전하고 나서부터 F4E를 대한민국 공군 최초 도입을 하였고 86년에는 F16 전투기를 최초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제11 전투 비행단은 F-15K를 운영하고 있는 비행단으로서 F-15K는 우수한 성능을 활용한 고고도 공중 우세 작전과 그다음에 F-15K용으로 들어온 공대공,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들을 활용하여서 장거리에서 적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좋다. 나 그거 몰련다. 나 조종하련다.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딱 좋네 그러면서. 대구로 가겠다. 네, 자동차 고르듯이. 네, 조종 훈련 단계에서 전투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조종 훈련 때 말씀드렸던 사천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수송기, 헬기 그리고 전투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구로 오게 되어서 F-15K를 운영하고 있고 F-15K의 그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에 매료돼서 대구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추가로 제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로 왔습니다. 비행기 뒤에 타는 사람도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네, 비행기 뒤에 타는 후방석 조종사도 네.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말씀하실지. 제가 한번 더 높이 올라가서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 타려면 어떤 네. 그 훈련 같은 걸 받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글라스가 있어야 되죠. 선글라스도 네, 멋으로 이제 필요하시고 훈련 받을게요. 빨간 네, 마우라. 한번 태워주십시오. 네, 제가 빨간 마우라 하나 예. 장만해드리겠습니다.
유치군 장군은 전쟁이 끝나고 사실 뭐 출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전적이 대단하신 분인데 후황양성에 좀 힘쓰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퇴국 등 이제 다른 이제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좀 사실 아픔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눈 시력을 잃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예요? 203회나 와. 비행을 했는데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0회 출격 전에 잃으셨다라는 얘기도 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 비행장에서 교관으로 있으실 때 이제 훈련생을 지도하다가 네. 그때 이제 사고가 났고 그때 이제 시력을 잃으셨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한쪽 눈을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 이후도 비행을 계속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한쪽 눈을 윙크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그쵸. 걸 느끼실 네. 수 있을 텐입니다. 보통 시력 검사하실 때도 이렇게 한쪽씩 맞고 하면은 시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이쪽 한쪽 막으면 그러니까 이쪽도 안 시야 보여요. 각이 너무 좁아지지 네.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면서 주변시로 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의 공중 위협들이나 혹은 대공포 위협들을 항상 주변시로 파악을 하면서 주시로는 항공기 조종석 내에 있는 계기들을 참고하여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조종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 한쪽이 잃으셨다고 하는 것은 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시 출격 203회를 지속하신 장군님께서 정말 대단한 조종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항상 똑같은 자세로 하는 건강검진이 이 시력 검사잖아요. 네, 너무 네. 쉬운 검사잖아요. 조선시대도 할 수 있는 검사죠, 일종의 보면. 그런 어떤 신체 검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통과하셨을까? 당시에는 옛날에 시력표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멀리 떨어져서 네. 이제 숟가락 같은 네. 걸로 한쪽 눈 가리고 하는 그런 시력표를 계속 외우셔가지고 네, 일정 시력 이상에 대한 숫자를 외우셔서 그거를 답변을 하시고 신체 검사를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증언들에 비하면은 보면은 약간 낌새가 보였나 보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네. 그러니까 미군에서도 이 검사를 또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기존의 시력표 외워서 할 수 있는 걸 딱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력 검사에서 이상함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시력이 하나 잃었구나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분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얘기에서도 그렇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단장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나 계속 계속 비행기 비행하게 타게 해달라라고 이제 사정사정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휘관이라면 냉정한 지휘관이 아니더라도 예. 이게 그냥 규정상, 감성에 예. 의존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오히려 비행기를 더 이상 이렇게 조종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조종사 39분이 뭐 엄청나게 많이 출격했다 얘기하는데 네. 사실 39번의 베테랑이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빠지시는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그렇게 베테랑 조종사를 잃는 것이 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진정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대신 혼자 타지 마라. 두 명이 같이 탈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2인승 T6, T33 이런 훈련기에만 탑승하게끔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후배 조종사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분이 우리 국방의 또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에서 죽고 싶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본인의 건강보다 끝까지 이제 파일럿으로서의 삶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안타깝게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음. 단 이제 제1훈련 비행단에서 부단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그 사이에 5등 근무 공로 훈장도 받으시고 마지막 근무지가 이제 107기지에서 단장으로 이제 활동하셨다. 이 정도까지가 되고 공군에서는 이 유치군 장군 관련해서 좀 마지막 일화라든가 생애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107기지 단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과로로 순직하셨다고 알고 아, 있습니다. 음. 네네네. 삼남 일녀 가족이 계셨으며 가족 중에 유용석 공사 26기 소령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인 유용석 소령도 1982년 제주도에서 C-123 조종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아이고. 대를 이어 조국에 목숨을 바치신 그런 군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유치곤 장군을 통해서 우리 공군의 역사 그리고 대구의 제11 전투 비행단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시민의 품격 이야기 나눠보신 네 분 소감은 좀 어떠신지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상군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몰랐던 그 공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 역시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의 역사를 또 되짚어보고 그 공군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대구가 있었다는 거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대구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11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셨던 유치군 장군님의 이 업적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도 같은 대구 출신이고 또 11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공군 조종사로서 정말 많은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유치군 장군님의 그런 정신을 계승받아 임무를 하는 조종사가 되도록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또 우리 국토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많은 장병들께 다시 한번 그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에 또 숨겨진 알찬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